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의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SBS의 주영진입니다. 오늘로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18일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의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모셔서 경제와 안보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와 2차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토론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신 분이시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모셨습니다. 유승민 후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민 후보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의 6개 방송사, SBS와 KBS, MBC, CBS, YTN, MBN이 주최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입니다. 먼저 YTN의 추은호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다음은요, MBC 조문기 보도국 부국장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왼편으로 MBN의 장광익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다음 CBS의 홍재표 정치부장입니다. 마지막 패널이십니다. KBS의 최동혁 정치팀장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유승민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어떤 공약을 여러분께 또 어떤 각오를 말씀드릴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후보에게 모두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유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기호 4번 유승민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놓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상 없었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2017년부터 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안보 위기, 북한의 핵미사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는 20년 전에 IMF 위기보다도 더 심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이런 아주 오래된 위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취임 즉시 안보위기, 경제위기 극복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를, 경제를 바꾸어 나갈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정권 교체, 과거 청산, 적폐 청산 이런 구호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찍고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가 찍는 이런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싫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후보는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또 5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후회할 대통령을 뽑을 뿐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그것만 보고 미래를 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후보보다 안보, 경제위기 잘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 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정치에 왔습니다. 부정부패 확실하게 청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 유승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감히 책임질 지도자로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5년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과 또 유승민 후보님께 각별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도 핵심 위주로, 답변도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해주시면 보다 충실한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시작을 MBN의 장광익 정치부장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단일화에 관한 질문은 워낙 많이 받으셨는데 여전히 다른 당 후보와 단일화 혹은 연대 안 하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예, 변함없습니다. 예. 후보가 되시기 전에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여러 차례 국민의당과의 단일화가 열려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김무성 전 대표에게 선대위원장 제의할 당시에 연대를 꼭 하겠다고 약속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늘 원칙 있는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도 자유한국당이 이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이 국정농단 사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고 인적 청산하고 그리고 헌재 결정 승복하고 그럴 경우에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박지원 대표나 국민의당의 햇볕논자들 그분들의 안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이렇게 주장해서 오래전에 그런 말을 잠시 믿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계속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햇볕 정책 계승하고 있고 그래서 양쪽이 다 제가 이야기했던 원칙 있는 연대 내지는 원칙 있는 단일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단일화나 연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당과 연대 부분에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원칙 있는 연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원칙 있는 연대를 말씀하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이제 이미 다 예상이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연대가 열려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안보관을 이제 내세우셔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바꾸셨나라는 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장 원장님 말씀하신 게 틀렸고요. 예. 불과 몇 주일 전이 아니라 작년부터 저는 여러 방송에 나가서 녹취록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 나가서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같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그 감옥 갔다 오고 그 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고 그 핵미사일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연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 전체가 친박에 여전히 얹혀있는 도로친박당일 뿐 아니라 헌재 결정 부정하고 승복하지 않고 있고요. 또 본인들이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형사 피고인을 대선 후보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 형사 피고인은 대선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헌 당규 다 무시해 놓고 지금 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시키고 오히려 출당 제명됐어야 될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 있고 또 그 후보는 지금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돼지 흥분제라는 거. 본인이 이거는 제가 네거티브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입으로 본인 손으로 자기 자서전에다가 소제목까지 달아가지고 예? 성폭력 강간 아닙니까? 성폭력을 모의한 그거를 직접 했고 그거를 자기가 자서전에 쓴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냐.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 1억 받아가지고 1심에서 유죄 받은 거 이거 하나만 가더라도 무자격자인데 본인이 성범죄에 가담을 하고 그걸 버젓하게 자서전에 쓰고 이거는 뭐 범죄 심리학자들이 진짜 연구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서가 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분을 대선 후보라고 내놓은 정당하고 연대를 한다, 단일화를 한다? 제가 정치를 하는 걸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12월이요. 홍준표 당시 대표 사퇴 당시를 조금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서울시장 패배 그리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으로 당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리고 또 1년 후에 예상되는 그 대통령 선거도 불안했고 그래서 우리 유 후보께서 당시에 홍준표 대표 사퇴를 주장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좀 지금 상황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후보 지지율, 당 지지율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그래서 당의 그 지방 조직도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1년 당시에 홍준표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실 때의 우리 유 후보님의 논리를 지금 자신에게도 좀 적용시켜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요, 장관님, 그거는 저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2011년 당시에는 선관위 디도스 사태,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참패했습니다. 홍준표 지금 후보가 당시에 당대표, 제가 2위 최고위원, 남경필, 원희룡, 나경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워낙 그대로 가면 총선, 대선 패배하기 때문에 또 다른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퇴를 주도했고 지도부가 물러났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지금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대통령 후보입니다. 최근에 뽑혔습니다. 이런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대통령 후보를 그냥 다른 당에 비해서 정당의 지지도가 낮거나 후보의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할 필요가 없죠. 여론조사 1등 나오는 사람 혼자 출마하면 그건 뭐 대통령 선거 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 아주 기본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MBN의 장광희 정치부장 수고하셨고요. 유승민 후보님 조금만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저희가 지금 준비한 질문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YTN의 추은호 해설위원 실장의 순서입니다. 예, 유승민 후보님, 공식 선거 운동 벌써 닷새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로 유 후보님 유세 일정을 보면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계시고, 물론 호남 한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보수층이 이렇게 보수표가 많은 충청, 영남 지역은 지금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고 계시고, 특히 유 후보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인 TK 지역 한 차례도 방문하고 계시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부산, 경남, 또 대구, 경북을 굉장히 자주 갔었습니다. 충청도 갔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서울, 인천, 경기에 제가 소홀했던 거 아닌가. 수도권에 보면 이렇게 지역이나 또 정당이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수도권에 제 지지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도권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내일 울산, 경주, 대구를 가고요. 또 충청권도 찾아갈 겁니다. 네. 유 후보님은 대구에서 4선 의원이시고 또 대구의 적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TK 지역의 지지율이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일단 보십니까? 여론조사를 근거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발표되는 언론사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최근 올수록,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 전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이번 선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대구, 경북이든 수도권이든 부산, 경남이든 호남이든 어제도 호남을 다녀왔는데 저에 대해서 끝까지 가라, 또 반드시 찍겠다. 이런 저는 국민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전부 다 국민들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여론조사 지지도를 믿기에는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확인을 했고요.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저에 대해서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런 목소리는 저는 극히 소수의 그냥 시끄러운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TK 적자라고 스스로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대구, 경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대구, 경북 사람들이 옛날부터 영남 살림으로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약을 받고 귀향을 가도 옳은 소리를 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신을 가진 대구, 경북인의 적자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예. 이른바 TK 지역 주민들의 배신자 프레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배신자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으면 저는 대통령 선거 출마는커녕 그날로 정치 접었을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해 본 적이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정책, 인사 이런 국정을 운영하면서 또 당대표를 하면서 잘못할 때 그때 할 말을 다 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 레이저 광선을 제일 많이 맞았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엄청나게 당해도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아니 국가 지도자든 누구든 간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게 그게 배신이면 저는 그런 배신은 정치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새누리당 탈당하지 않으시고 계속 남아 계셨더라면은 지금쯤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이런 위치에 서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뭐 제 자신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정치해 본 적은 없고요. 저도 새누리당에 남아서 끝까지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십니다. 0.001% 가능성만 있어도 새누리당에 남아서 새누리당을 개혁해서 보수를 개혁하고 그걸로 대한민국을 바꿔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뭐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탈당도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발발한 이후에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또 제가 탈당하고 나서도 지난 몇 달간 하나도 안 바뀌고 도로침박당입니다. 굳이 자유한국당이 바꾼 거는 새누리당에서 당명 바꾼 거하고 뭐 2명인지 3명인지 당원권 정지시킨 거, 그게 뭐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저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는 저는 앞으로, 그거는 시간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소멸되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고 어렵지만 이 바른정당에서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보수의 길, 그 길을 지금 계속 가보겠다, 뚜벅뚜벅 가보겠다, 그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많이 말씀하신 안보 분야에 관해서 우리 MBC의 조문기 부국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드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예. 유 후보께서는 사드 전도사라고 불릴 만큼 찬성 입장이시고 예. 또 추가 도입, 또 한 발 더 나가서는 전술핵 재배치까지 예.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국방부는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예. 과연 추가 도입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또 비핵화 선언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전술핵 재배치 주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저는 전술핵 재배치 하겠습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그냥 과거식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전술핵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미 공동자산으로 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의 작전 운용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전술핵 재배치를 하되, 제가 언제 어떻게 전술핵 재배치를 하고 언제 미국과 합의한다 절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NCND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 함부로 떠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이 반드시 전술핵 재배치를 해서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면 사드로 방어를 하고, 만약 사드로 방어를 못하면 즉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겠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추가 도입 문제는 국방부가 부인한다고 해서 좌절할 일이, 실망할 일이 절대 아닌 게, 지금 일개포대에 들어오는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입니다. 이것은 특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인구 절반이 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거리가 멀어서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 작전 통제 밑에 있지 않는 사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드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서 2, 3개 포대를 놓고 최소한의 방어를 하자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저에게 붙여진 사드 전도사라는 별명은 제가 박근혜 정부와 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쓰리노라고 사드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이 왔을 때부터 저는 사드를 빨리 배치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저는 그 별명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하고 갈등, 최악의 상태인데요. 유 후보께서 중국 설득하겠다, 자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설득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은 더 이상 경제 보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중국이 경제 보복이라는 걸로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분열책, 이간질을 쓰는 것은 지금 민주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거나 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우리 정치권 안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반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최근에는 안보 때문에 말을 바꾸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이런 정치인들을, 후보들을 보니까 중국이, 한국은 경제보복 카드를 중국이 꺼내면 한국은 그냥 그것 때문에 분열이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중국은 더 이상 경제보복 포기할 겁니다. 왜냐? 저는 사드는 우리 군사 주권, 안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당신들은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사드 배치하고 이거는 꿋꿋이 나갈 거다. 이렇게 하면 경제보복이라는 게 중국과 한국, 우리 대한민국 서로 큰 피해를 미치는 건데 중국이라고 해서 그 경제보복을 시간을 무한정 끌고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은 어떻게든 대통령이 된 문재인, 안철수를 설득해서 사드를 배치를 못하도록 하려고 그럴 거고 경제보복 카드를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보복 기간을 최소화 단축시키는 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그때부터 제 외교 힘으로 반드시 설득하겠습니다. 외교 힘 말씀하셨는데 최근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 큰데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시진핑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대화 가능하겠는지. 만약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한국이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중국이 과거 청나라 시절에 몽고의 일부였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천년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외세의 침범에도 온 국민이 격렬하게 저항해서 나라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과거 무슨 종주국 개념으로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런 부끄러운 역사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 중국의 일부였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사실도 아닌 발언을 중국이 함부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야권 후보들도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안보와 국방 분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BS의 홍재표 정치부장. 네. 조금 전에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과거에 몽골의 일부가 된 적은 있었다. 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될 시점이 언젠가는 올 텐데 과거에 이제 전작권 전환을 이제 재완수 시기를 늦추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전작권 그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이제 뭐 밝히시는 걸 못 들었는데 자주 국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의 이양 내지 전환에 대해서는 저는 늘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빨리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국방위원 시절에 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에 문서로 공약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3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인수위 보고서에서 또 국정과제에서 3번이나 문서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그 말을 바꾸는 과정이 그걸 아무런 해명 없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바꿀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국민들께 제가 대통령 선거 때는 이렇게 약속하고 문서로도 약속했지만 제가 대통령을 맡아가지고 국가안보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바로 전환하는 게 이거는 어렵겠다. 이렇게 왜 설명을 못하냐는 지적이었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이양 이 입장을 저도 분명히 갖고 있고 그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럼 예상 시기를 대략적으로라도 짐작할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취임한다면 당분간 수년 내에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년 동안은 전시작전권 전환 가지고 괜히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런 노선을 걷겠다고 했는데요. 듣기는 좋은데 실현 가능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경제를 진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제 복지 확충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들리고 안보를 보수로 한다는 것은 역시 또 이 재원이 막대한 재원이 들 걸로 보입니다.
둘 다 돈이 드는 구조인데요. 이번에 그 GDP, 국방비 비율을 현재 GDP의 2.4%에서 3.5%로 1.1%포인트 이상 늘리는 건데 엄청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입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먼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 말은 저는 쓰지 않습니다. 저는 늘 안보는 보수다. 경제는 개혁이다. 경제 민생은 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다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복지에 돈이 장애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거의 뭐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고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맞습니다. 지금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복지나 교육이나 노동이나 이런 데 쓰는 돈이 200조 원입니다. 5년 동안 추가로. 제가 발표한 공약들도 5년간 200조 원 가량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민들을 상대로 증세에 대한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합의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다면 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중부담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선 후보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분들은 증세, 중부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금 올리겠다. 그 돈으로는 발표하신 그 공약들이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공약에 대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취임을 한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없이 국방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결정적인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기가 이미 있었는데 그동안 정부들 못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특히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방 예산 증액은 제 임기 5년 동안만큼은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 무기, 장사정 이런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전쟁의 본질이 변하는 그 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뭐 군인 월급을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방위력 개선비 하나만큼은 국민 동의하에 확실한 투자를 해서 완전히 전쟁이 나면 우리가 압도할 수 있도록 북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큰 코 다친다라는 그런 인식을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질 수 있도록 거부적 방위력을 확실히 건설하는 그런 예산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건설을 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 국방 예산을 뭐 한없이 GDP의 3.5%를 간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짧게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상당 폭을 늘리는데 그 지출의 우선순위, 국방비 지출의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전략핵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군 걸 들어오니까 돈이 안 들 테고,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절대 위기가 겹쳐 있을 때는 저는 안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빈틈없이 한치도 실수 없이 하고요. 경제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민생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거는 5년 임기에 청사진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일시에 예산 증가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다음은 KBS의 최동혁 정치팀장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폭에 나선다면 이를 용인하실 생각이신가요? 두 가지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예방 타격과 선제 타격을 구분해야 됩니다. 선제 타격은 어느 나라나 반드시 해야 될 예방적 자위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미국이 하든 우리가 하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이 임박했다는 그런 징후가 확실할 때 우리가 당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선제 타격입니다. 이런 선제 타격은 우리가 늘 북한을 이렇게 정밀 자산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그 자산으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가 이사하고 병력이 휴전선으로 옮기고 장사정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징후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그거는 미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우리든 같이 협의를 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명백한데 선제 타격을 안 하고 있다? 그거는 국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을 가지고 자꾸 국민들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발언은 저는 정치인들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예방 타격입니다. 예방 타격이라는 거는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장차 몇 년 후에 5년 후에 저걸 저대로 놔두면 말썽의 불씨가 되니까 저걸 한번 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94년에 영변 원자료를 폭격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방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반대한 거는 잘한 겁니다, 저는. 근데 만약 선제 타격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선제 타격은 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하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고요. 미국이 만약 예방 타격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북한이 공격할 징후가 없는데도 미국이 북한을 때리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할 겁니다. 네. 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혹시 김정은과 만나고 또 대화하고 또 설득시킬 용의도 있으신가요? 대화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하려면 뭔가 결실 있는 그런 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 같이 국내적으로 진짜 뭐 이복형도 살인하고 고모부도 살인하고 이러면서 우리한테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 정권, 이 정권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면 당장은 강력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체제가 그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핵미사일을 껴안고 죽을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걸 선택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아주 핵심적인 이 플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을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한미 동맹에 대해서 또 동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전략을 정하고 중국을 함께 설득해서 이제까지 북한이 당해보지 못했던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습니다. 오바마 8년 동안 그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후보는 이 북한은 돈을 안 주면 안 만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면 혹시 돈이나 어떤 반대급부를 줘가면서까지도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의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북한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화의 채널은 늘 유지하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신을 다 보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대화의 채널은 유지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된 실질적인 협상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돈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엊그제 사흘 전에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문재인이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 이런 아주 속된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민주당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은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문재인 후보를 용서하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대화는 근본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이 잘못된 게 없다. 특검을 한 게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 내린 게 마치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걸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상황이라는 안철수 후보의 상황이라는 박지원 대표. 이 사람들이 실체가 지금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은 그게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게 17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최동혁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와 안보, 북한 문제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복지 이런 분야가 될 텐데요. 이 패널 분들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질문을 압축해서 하나하나 2개 정도로 압축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N 장광익 정치부장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란법이 성장률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근거 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란법을 적극 옹호하셨는데요. 근데 김 후보님이 한때 과거에 몸담으셨던 한국개발연구원 KDI 유 후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유 후보님이 계셨던 KDI에서요. 지난 1일 황교안 지금 대행에게 김영란법으로 서민경제 피해가 크다라고 하면서 이 법 개정을 건의를 했고 또 2월에는 소비심리 악화로 민간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우려도 했습니다. 아직도 김영란법이 성장률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김영란법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저는 김영란법 법 취지 100% 공감하고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패, 작은 부패든 큰 부패든 없애야죠. 그렇지만 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그때 다 박근혜 정부한테 1년 6개월을 시간을 줬습니다. 1년 6개월을 주면서 시행령으로 밥값, 선물값, 축의금이나 부의금 정부가 정하라고 1년 6개월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6개월 가만히 있다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거 그대로 딱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했죠. 당장 농가, 화훼농가, 축산농가 이런 데 피해가 되고 식당에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김영란법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달라. 그거는 학자들의 몫입니다. 그런 분석 결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운데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김영란법 법 자체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영역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관한 거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밥값 식사 3만 원, 또 선물 5만 원, 축의금, 부의금 10만 원, 꽃값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인지 이것 때문에 진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법 자체는 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YTN의 추은호 해설위원, 아마 복지 분야 질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님께서 중부담 중복지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세금을 올리자는 것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보통 유권자들이 복지 증세 필요성 인정을 하더라도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접어들면은 소극적이 되고 때로는 조세 저항도 있을 겁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어떻게 이런 유권자들을 설득하실 겁니까? 일단 그 조세에 관한 대원칙을 저는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조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또 부자들이 더 가진 자가 더 내고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내는 이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세에 대해서 먼저 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저부담, 저복지인 이런 사회에서 송파 세모녀 사건, 비정규직 문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초생활 보호 대상도 안 돼가지고 폐지 수집으로 하루 연명하고 쪽방에 귀가하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묻겠습니다. 국민들이 물어서 우리가 OECD 평균 정도는 장기적 목표로 설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세금도 지금과 같이 조세 부담률이 19%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은 한 26%인데 이렇게 점차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합의해 주면 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당연히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내고 그 원칙부터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거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금에 대해서 그 원칙을 적용하고 그 대신
저는 국민 계세주의,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소득 있는 근로자들은 세금을 다 낸다라는 원칙도 저는 지키겠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의 면세 비율이 48% 정도 되는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자기 손으로 내고 노후에는 국가가 불쌍한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리는 이런 게 국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제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면세점을 확 낮추고 그러는 대신에 근로소득 장려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장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월급이 작은 그런 근로소득자들, 근로빈곤층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거꾸로 마이너스의 세금, 그러니까 보조를 해드리는 그런 체제로 저는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부가세는 1%, 2%만 인상해도 세수가 확확 느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부가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그걸 역진적이라 그러면 누진적이 바람직한 건데 그래서 부가세는 최후의 정세 수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지난 TV 토론 보니까 문재인 후보와 국민연금에 대해서 예. 공방이 많이 오간 걸 봤는데 유 후보께서도 지금 현재 월 평균 35만 원 선이죠. 30만 원. 예, 30만 원 선입니까? 그 국민연금 최저연금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월 80만 원 선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재원 확충이 필요한데 유 후보께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인지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지 그것도 아닙니다. 보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의 나머지 구조는 그대로 두고도요. 지금 아까 30만 원대라고 한 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월 평균 받는 연금이 36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월 6만 원, 7만 원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그런 분들에게는 최저 연금액이, 지급하는 연금액이 80만 원이 되도록 36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려가겠다는 건데 그 연금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국민연금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국민연금은 제일 최고의 소득 대상 기준이 434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780만 원 정도 되고요. 건강보험은 한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같은 이 체제 이렇게 하나는 국민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이고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은 그저 드리는 최고 소득액이 7,800만 원, 공무원연금은 한 780만 원, 국민연금은 434만 원이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해도 형평이 맞질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그 소득 기준, 최고 소득 기준을 이거를 처음에는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나중에는 더 높여도 그 안에서 해결되는 재원이 나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이 소득이 낮은 계층의 국민연금을 점차적으로 올려드리겠다는 거니까 말씀하신 무슨 가입 연령이나 이런 부분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 다음은 KBS의 최동혁 정치팀장이 저출산 대책과 네. 관련해서. 네, 지금 후보님의 그 공약집을 보면은 저출산 대책을 1순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공약 하나가 칼퇴근법이 있습니다. 칼퇴근 이거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거 칼퇴근 하지만은 여기 방송 기자들만 해도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기가 다반사인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슬로건이 제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라집니다. 제가 아까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나라는 한 4, 50년 후에 인구가 그냥 확확 줄어들면서 500년 후에는 이 대한민국이 인구가 30만 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군대를 지키는 것도 또 선진국이 되는 것도 성장을 하는 것도 모든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대책에 지난 11년 동안 100조 원을 퍼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이 1.2의 수준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지어 1.1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제까지 했던 정책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변화는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거는 사회 자체가 살고 싶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거는 돈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 3년 하자고 그랬고요. 공무원하고 교사들은 이미 육아휴직 3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국민들께서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9인데요. 우리나라 평균은 1.17입니다. 공무원 교사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4 수준입니다.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0.1, 0.2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거 10년 동안 돈을 퍼부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결혼하고 싶고 시간이 있어야지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낳고 싶고 또 더 아이를 첫 아이를 낳고 나서 행복하면 둘째 아이도 낳고 싶고 이런 나라를 국가가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기업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 기자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언론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언론도 밤 12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씻고 자고 한 3시간, 4시간 쪽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나오라? 그런 식의 회사형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칼퇴근이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는데요. 대기업하고 금융회사하고 공기업들은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은행은 6시가 되면 PC 오프라 그래가지고 PC가 딱 꺼집니다. 야근하고 싶은 사람은 5시 반에 딱 신청합니다. 야근하면 됩니다. 야근 주말 근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칼같이 하고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업무 효율 높이고 야근하거나 주말 근무하면 그러면 1.5배 오버타임 수당을 확실하게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바꿔야 되는데 기업이 그냥 두면 안 바뀌니까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는 앞에서 끌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퇴근에 대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부분은 가장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거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국가가 저는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칼퇴근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다음은 MBC의 조문기 부국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그 유 후보님뿐 아니라 대부분 후보들께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갈수록 전기 수요는 증가 추세고 또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낮은 것이 걸림돌입니다. 현장에서는 후보들이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값싸고 안전한 전력 공급 대책은 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원전 관련해서 시급한 게 고준위 방패장 문제인데요. 그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처럼 다음 정권으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부지 선정도 또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 시급한 거는 그 임시 저장소를 당장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임시 저장소 지금 주민 반대뿐 아니라 환경 단체들 반대도 만만치 않을 건데 이 해결책 있으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주의 방패장이 7전 8기만이 된 겁니다.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 7번째가 부안에 기억하실 겁니다. 부안 군수가 주민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중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7번을 실패하다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혐오시설을 어디 갖다 놓으려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8번째 어떻게 했냐 하면 한국수력원장 본사를 주겠다. 양성자 가속기를 주겠다. 거기에 수천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경주, 군산, 영덕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높은 경주가 방패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고준위 방패장도 저는 뭐 공군기지 이전이나 방패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는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병행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사례나 우리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긴 사례나 이런 사례를 저는 충분히 벤치마킹하면서 군 공항도 이전하고 이런 방패장 문제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전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노후된 30년이 지난 원자력 발전을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수명을 연장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 안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도 신규로 안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 석탄 발전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은 어차피 기술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냐는 기술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쌀농사 짓는다고 농가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전기농사라는 게 있습니다. 논이나 밭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그걸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거는 처음에 시설 설치하는데 좀 돈이 듭니다. 그런데 농가 소득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요. 그런 식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기술을 확실하게 갖도록 하고 추진하면서 저는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여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의 상승 압력, 그거는 산업용 전기요금 어느 정도 인상시키면서 해소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CBS 홍재표 정치부장께서 준비하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저께 방송 토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폐 세력 얘기가 나와서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도 있는데 바른정당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간 농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과거에 공공기관장 원장 재적 시절에 그 법인카드로 뭐 향수 같은 고가 쇼핑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사과를 했고 또는 그 보좌관 월급 횡령으로 재판을 받은 그런 현역 의원도 계십니다. 그때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신 건지. 일부 그런 사건에 연루된 분이 뭐 있다는 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한 적폐, 그거 적폐가 제일 큰 게 뭡니까? 헌법 부정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 대통령 후보로 뽑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처럼요. 그 뭐 성범죄 그거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금 형사 피고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헌법재판소 결정 부정하고 민주당, 국민의당 그렇지 않고 국민의당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갔다 온 세력, 민주당의 과거 친노 세력의 등에 엄청 지금 문재인 후보 본인이 오늘 송민순 장관이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2007년에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해서 김정일에게 먼저 물어본 데 대해서 작년 가을부터 최순실 사건이 터져서 덮여 있다가 다시 나왔는데 작년 가을부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는 JTBC 썰전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물어봤다 이랬다가 그저께 제가 또 물어보니까 두 번이 토론해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북한이 안 물어봤다 이러다가 국정원이 북한이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 취재만 했다 이러다가 지금 오늘 송민순 이 장관이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북한이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이거 찬성하면 남북관계 발전의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당시에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이야기해서 싱가포르에 가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메모를 청와대 문건을 송민순 장관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런 말 바꾸기, 이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진짜 적폐 세력이지 바른정당에 뭐 그런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바른정당 의원님들은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건전한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적폐 세력의 기준이 조금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보좌관 월급 급여 뭐 이런 정도는 적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그 말 뜻이 아닙니다. 그걸 사람 말을 그렇게 그 과장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니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같으면 그런 데 대해서 책임도 당연히 지겠습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눈에 대들보를 못 보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른정당 이제 창당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면 뭐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뭐 적폐가 아니다 이런 말한 적 없습니다. 예, 토론이 거의 마무리해야 할 그 순서로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새로운 보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존의 보수와 유승민 후보가 말하는 새로운 보수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 선명하게 정리가 좀 안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지키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기존의 보수는 헌법 법률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 공동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도 정말 훌륭한 방법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보수는 국가안보 어느 후보보다도 제가 잘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저보고 좌클릭했다 그럽니다만은 저는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재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중산층 서민의 편입니다. 어려운 분들 편입니다. 그게 새로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 지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런 새로운 지키는 거를 제대로 지키는 게 이게 저는 새로운 보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낡은 보수하고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제가 보수의 혁명, 보수의 혁명적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대로 보수 가면 대한민국 보수는 그냥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수가 사라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보수, 비록 힘들지만 저는 이거 누가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그게 제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님 방금 질문을 유승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보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초청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저희도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승민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방송기자클럽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초청해서 같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이어가 주신 유승민 후보와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